네, 여야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는 대선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대선 주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직까지 대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번 대선에? 제가 지금 공직을 34년 했고, 네. 총장도 2년 반 했고,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또 부총리 그만두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사회 네. 현장.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요. 네. 또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공직생활 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의 혜택,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깊이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선이라고 대선 출마를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뭐 정치나 또 대선에 대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존적 뭐라고 할까 큰 변화를 네. 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고 조만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출마로 저희 이제 뭐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권 후보로 저희가 봐야 할지 아니면 야권 후보로 봐야 할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소위 말하는 정권 재창출이나 또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묻지마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넘게 넘어온 우리 사회와 경제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의 그런 대립과 갈등과 또 진영 논리 네.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정치일정의 결과로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구도를 깨는 정치판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와야 또는 소위 보수와 진보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여야 모두에게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으로는 입당은 안 한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도로는 네. 우리 사회와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지방의 많은 곳을 다니고 사회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네.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는 정치판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와 같은 정치판의 구도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상상을 좀 해보면 네. 어쨌든 그러면 무소속이나 아니면 신당을 창당해서 대선을 치를 생각이신가요? 지금 그런 것들을 네. 지금의 정치 구도나 이런 걸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나본 많은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뛰어넘어서 네. 지금 국제 흐름도 그렇고 네. 보수나 진보의 이념 논리를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해결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갈등과 투쟁의 정치만 있었고 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없었고 통합의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판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부터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그와 같이 기득권 내려놓고 먼저 변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세력 또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이 판을 흔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이 지금 민주당과 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두 지금 기존의 정치권들은 다 기득권들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기득권의 유지나 또는 국민을 많이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권력 투쟁 또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공생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치 세력의 변화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 아니면 신당 창당 이 네 가지의 선택지를 결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뭐 보고 나중에 결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떤 새 유불리나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전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많은 정치 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안 계세요.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글로벌은 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은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네. 또는 같은 편 내에서든 상대편에 대한 네거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정치 일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미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하는 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아젠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치판을 바꿔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아젠다에 대한 얘기를 던지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 앞에 서로 경쟁하고 심판을 받고 네. 하는 모습으로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당으로 출마를 안 하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지금 뭐 자꾸 이제 우리 앵커께서 여야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그런 저걸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셨으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셨으니 여당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 안 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답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여든 야든 지금의 그 구도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바뀌고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게 안 되면 새로운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양당 구조, 견고한 양당 구조 또는 소위 말하는 보수화 진보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당이 황골탈퇴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뭐 나름 변화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황골탈퇴를 할지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황골탈퇴하기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는 밖에서 무소속이나 뭐 신당 창당으로 출마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니까 아직 시간이 아니요. 대선 8개월이라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네. 신당이다 무소속이다 이런 그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대비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면은 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경제, 글로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보통은 장밋빛 뭘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네. 고통 분담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를 던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뜻을 모아서 정치판을 바꿔보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뭐 세 분리나 또는 세 유불리나 또는 이쪽 저쪽 뭐 눈치 보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중심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뜻을 같이 하는 분 중에 혹시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셨는데 혹시 그분도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만나가지고 이제 제 책이 출간됐기 때문에 책에 대한 네.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래와 경제와 또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 뜻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단계는 아니었고 네. 다만 그 책의 내용과 이 비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많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에 맞게 같이 동참하시고 하겠다는 분들은 누구든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뭐 그런 함께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니고요. 네. 책과 비전과 또 가끔 그전에도 뵈면 이제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 국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으셨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경제 아젠다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큰 폭의 인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또 후한 평가만 받는 정책들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경제 수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좀 책임 내기도 나올 것 같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1년 반 동안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죠. 네. 제가 부총리 때
첫해 3.2% 성장을 했고 둘째 2.9%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을 했고요. 또 아주 어려운 대외 관리도 잘했고요. 다만 일자리 문제와 이 소득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소득주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을 했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인상 속도, 시장의 수용성 이런 거를 봐서는 분명한 메시지는 주되 네. 점진적이고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크게 제가 의견이 달렸던 부분은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점이죠. 네. 첫째로는 우리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전체 취업자의 25%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장의 임금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게 돼 있거든요. 네. 임금이 오르면은 고용에 대한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는 직종과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정부 내에서 많은 논란과 저는 이제 반대 의사를 많이 표시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고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견을 제기했었고요. 아, 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주되 성장한다고 하는 건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성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기 네.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것이 정쟁의 프레임으로 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안에서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 주자, 전 국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피해를 본 쪽에 두텁게 줘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과 정의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수요가 없고 피해를 본 들에게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홍 부총리의 생각이 맞다. 꼭 누구 말이 맞다기보다도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근데 이때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때의 철학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회길이 아니라 네. 그런 피해가 있거나 수요가 있는 분들에게 중에서 빠지지 않게 주겠다고 하는 형평이 철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런 분들에게 아주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 주자고 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 진작과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소비와 경기 진작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극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진작되거나 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재난지원금 이슈 때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이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관료적 발상이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요. 네. 정치인의 나라도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일 뿐이지요. 네.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 지층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국가 전체로 별로 이렇게 생산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획재정부의 현직 또는 전직 공직자들도 네. 기재부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다만 그런 분들이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실수나 또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기획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조차도 제 진위와 네. 제 충정을
곡해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혹시 여당과 좀 다른 생각들을 밝혔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이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이 여당으로 안 가는 지금 안 가고 야당이나 밖에서 지금 대선 출마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어쨌든 여당으로는 안 가셨고 이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여당으로 안 가고 출마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네. 글쎄요, 헌법기관 장을 하시고 또 권력기관 장을 하신 분들이 임기를 채우기 전에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감사나 네. 또는 수사 같은 걸 통해서 과거를 재단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정치는 미래에 대한 일이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게 잘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떤 비전과 어떤 내용의 컨텐츠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출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두 후보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할 입장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정부에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주 성장이나 또 최저임금이나 네.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 뭐 조세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것은 맞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정책에 대한 대립각이었죠. 네. 정권이나 정부와 대립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지만 그분들을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대선이 한 8개월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아직 지지율에서 뭐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높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제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심이 이와 같은 정치 일정을 통해서 우리 미래와 경제와 글로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치 주자들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또 고통분담을 하고 네. 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저로서는 뭐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 하면 이제 상고 졸업하시고 야간대학 다니시면서 이제 행정고시, 입법고시 다 통과한 이제 고졸 신하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책을 발간하면서 기회복지 국가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김동연표 비전의 핵심입니까? 뭐 그 중에 하나죠. 네.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로 지금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상위 10% 소유자가 전체 부동산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스카이 대학에 의과대학 들어온 학생 중 4명 중에 3명이 소득 상위 20%입니다. 네.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가 우리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만연하고 있거든요. 네. 가수 중에서 1%가 얻어들인 소득이 전체 가수 소득의 50%를 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되겠다. 정치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이기고 모든 걸 갖습니다. 네. 경제에서도 자기의 노력이나 기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불관계,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이죠. 그럴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깨트리자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네. 그 방법으로 대한민국 금기 깨기, 네. 우리 갖고 있는 금기 깨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회복지공항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일자리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공부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또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락 같은 기회가 주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의 빈익빈 네. 또는 부익부현상이 일어나면서 기회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네.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요. 이 책에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던데요.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지금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개헌을 하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과 총선,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를 절반 정도 이내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임기를 줄여서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제가 그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은 지금 단순 다수 소선고쟁입니다. 네. 한 표라도 이기면 승리하고 승리한 편에 표를 던진 유권자는 과잉 대표되고 네. 그렇지 않은 유권자는 과소 대표되거나 목소리를 못 내죠. 5년 단임 대통령인데도 똑같이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권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 과잉, 시장의 개입, 네. 재정 지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선거법 바꿔야 되겠다. 정치 체제와 정치 세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으로서 5년 단임제 네. 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뭐 4년 중임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의 주기를 바꾸어야 된다면은 네.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그런 것도 내가 그 임기를 줄여서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마음 자세, 각오를 가지신 분이 네. 바로 당선되면은 그와 같은 우리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본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도 나오신다면. 뭐 출마하신다면. 제가 되고 뭐 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지금 알겠습니다. 뭐 선거판 말씀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미래의 아젠다를 네. 던지고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제길 가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젠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김동연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을 시청자분들에게 뭐 짧게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막한 미래로부터 눌림을 받고 억눌림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청년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와 같은 말들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기회가 많고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뒤에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라고 이제 책에 쓰여진 문구가 있는데 미래로 가는 좋은 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